네, 그 29살 청년의 경우도 메타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없이 아마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었겠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다 불시착을 해가지고 강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155명이 중에 누군가가 구조가 늦어서 죽었다면은 과연 영웅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굿 포인트. 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책임을 물고 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속렬된 사람이 거기에 불시착을 똑같이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구조 지금 이 사람을 영웅으로 취하는데 본인이 자기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조했던 사람들 또 스튜디오스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거를 칭하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렇게 불시착을 했던 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155명 중에 중간에 수영을 하고서만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추운 날씨에 체력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155명 중에 몇 명만 죽었더라도 사실은 영웅적인 인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인 일이 더 커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155명의 목숨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구조나 다른 협력력 때문에 만약 한 명이라도 사상자가 있었다면 썰리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그 휴먼 팩터라는 걸 개입시키면서 반증해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럴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걸 보면서 물에 이렇게 딱 불시착했을 때 거기 추운 날씨였잖아요. 근데 저도 다른 분이랑 같이 그거를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도 세월호가 사실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흘렀거든요. 막 그냥 계속 그 막 아이 안고 막 추워하면서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네,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또 이 미국의 지금 여기는 강이었잖아요. 저희는 또 바다였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파도도 엄청 세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이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시내 가운데 있는 강이었고 우리가 세월호는 사실은 정말 누구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또 바다였다는 조건. 그러니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걸 떠나서 환경적이고 그런 조건적인 게 많이 틀렸다는 지금 거. 이렇게 자꾸 환경 조건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전형적인 합리주의적 사고예요.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런 생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환경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여건 조건들 따져보고 누구누구가 개입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따져보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그럴 때 필요한 게 합리주의적 사고고 잘 그 합리성이라는 걸 여기에다 잘 대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한 그 모습이 청문회 그 위원회 국가 그 운수안전위원회 청문회 그 위원들 그 사람들이 그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그 썰리의 모든 이야기 인터뷰를 통해서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를 들으면서 조건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걸 다 반영을 시키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제가 또 한 가지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세월호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 오버랩이 됐었고요. 그러면 그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155명의 생명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인데 그게 한 사람의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는 왜 그런 리더를 키우지 못하는가? 근데 그게 그 직관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책임감, 메타인,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요소로만 이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사는 거고 안 만나면 죽는 건데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굿 포인트. 네. 어떤 식으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네.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기대하는 리포트에 담겨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기대 수준 중에 하나가 일단 썰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돌리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저를 찍어주세요. 썰리가
강에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여하간에 강에 내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155명이 모두 살 수 있었냐? 그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이게 지나가다 뭐야 비행기가 한강에 내리네? 저 무슨 비상훈련 하나? 그 사회심리학에 보면 군중심리에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에 막 여자 비명소리가 나서 사람들 베란다에 다 내다보는데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폭력하고 있어요. 여자 막 살려주세요 살려 이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 보는 이런 현상. 실제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인 충격을 주어서 그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방관자 효과, 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한 발짝 물러서려는 책임 회피의 성향이 나타나는 수동적으로 변하고 방관자적 입장으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강에 이렇게 내렸는데 참 신기하다. 별걸 다 보네. 여보 저거 사고 아니야? 사고 아니야? 그러면 에이 누가 이미 저거는 신고했겠지. 혹시 모르니까 당신 신고야? 그러면 막 이제 119 신고하겠지만 119가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고 하면서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 그 영화에서 24분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24분 정도는 되어야 아마 출동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방관자 효과. 근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관제사가 교신이 딱 끊어지고 막 허디슨강에 착륙한다고 하니까 상급자가 와가지고 어깨 툭툭 치면서 수고했네 하면서 누구를 불러요. 자, 자네 빨리 이거 착용하고 얼른 준비해. 얘긴즉슨 얘 이제 나와가기에는 이제 마약을 복용했는지 소변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꿔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끝까지 버티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지금 그 근처 공항까지 11km만 더 가면 돼. 좀 힘내면 돼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하고서 위에 그 전체 그 송수신이 되는 무전기를 열고 모든 항공기와 배에서 근처에 무슨 여객기가 보이냐 그랬더니 어떤 헬리콥터에서 허드슨강 위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소재가 파악이 된 거야. 그 계속 또 교신 시도를 해요. 근데 그러다 결국 이제 추락하는 상황이 돼서 얘는 눈물을 피 흘리면서 조종사가 되게 침착했는데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강에 착륙하려고 했지? 하면서 이 꿈인지 생신인지 어이없어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고 모니터링을 했고 신고가 접수가 돼서 또 출동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는 배 그거도 바로 가서 달려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천우신조인 거예요. 절대 썰리만의 직관이 아니에요. 그 관제사는 정말 또 다른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임감이죠. 자기가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최선인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건 그 사람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는 건 역시 미국식 휴머니즘을 나타내는 미국식 영화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영화는 그 썰리 덕분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썰리라는 기자 하나를 잘 만나면 내가 사고가 나도 살 것이고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 죽을 것이고 라고 하기에는 이게 뭔가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 승무원들도 있었잖아요. 3명 뭐 도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럼 승객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물에 뛰어든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살아서 다행이죠. 물에 뛰어든 사람은 직관인가요 아니냐? 그것을 어설픈 합리 내지는 어설픈 직관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상황에서 동물적 반응 수준의 직관밖에 못 쓰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분석도 주어진 단서 가지고 빨리 판단해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정말 직관을 쓰려면 썰리처럼 쓰든지 합리적으로 하려면 그 위원회 위원들처럼 합리성을 발휘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썰리는 직관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도 마지막에 배에 올라탄 다음에 항구로 올라와서 강변에 내려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내다보죠. 그렇죠? 썰리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계속 거기서 이 합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뭘 빠진 건 없나, 놓친 건 없나, 사람 내가 누구 놓친 건 없나, 그 계속 사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차트는 이거 다 가지고 챙겨 나오잖아요.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에 와가지고도 계속 옷을 못 벗고 있어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언제까지? 청문회장의 마지막에 심호흡하고 들어와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간에 갑자기 그 동료에게 전화해서 빨리 그 음성 데이터 빨리 확인해달라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에 조종사 시뮬레이션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 타이밍이라는 힌트를 얻고, 그래서 오케이 이런 단서를 가지고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그래서 공청회 이 청문회장은 철저히 합리와 합리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그 법원에 가면 재판장에서 민사소송이라면 변호사와 변호사가 격돌을 벌이죠. 형사소송이라면 검사와 변호사가 격돌을 벌이죠. 논리와 논리의 싸움, 합리와 합리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해내느냐 하는 이슈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단서가 하나로 더 있는 쪽이 유리한 법이에요. 단서가 더 있는데도 그걸 못 써먹으면 바보죠. 네. 그거는 합리성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썰리는 합리와 직관의 최고의 모습을 너무나 다 잘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직관의 우수성만 그려낸 것이 아니라 합리성도 이렇게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건데, 합리성은 어디에 쓰여졌고 직관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디에 쓰여졌어요? 썰리의 직관은 어느 순간에 쓰여졌나요? 사고가 나는 상황에 쓰여졌죠. 합리는 어디에 쓰여졌어요? 이미 사고가 끝난 후에 그것을 증명하는 데 쓰여졌죠. 그게 직관과 합리의 역할 구분입니다. 합리냐 직관이냐 우열을 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직관이 쓰여질 타이밍이 있는 거고 합리가 쓰여질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내가 비행기가 셀 때와 충돌했는데 그 상황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끝나는 겁니다. 청문회장에 가가지고 내 직관으로 이게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증명이 안 되니까.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던지신 질문이 뭐냐면, 이준석 선장을 만나는 불운, 썰리라는 기장을 만난 행운,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토론을 오늘 수요일, 월요일 날은 서강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토론을 쭉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 얘기가 안 끝난 것도 나와서 뭐 차를 마시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같이 가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선장이 우리가 정말 죽일 놈이지만, 정말 이준석 선장은 아까 우리 그러셨죠. 그런 상황이면 사람이 막 당황하고 정말 멘탈 붕괴가 올 것이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준석 선장이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인간적으로 두려워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 그건 너무 인간적인 걸 거기다 써먹으면 어떡하니? 라고 이제 욕을 먹겠죠. 근데 사실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이 세월호는 거의 제가 한 준전문가라 할 만큼 저도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도 봤고. 근데 그 중에 이준석 선장과 관련돼서 되게 의외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아마 재판장에서 한 말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면 기자에게 답변을 할 때 한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배에서 해경이 나오라고 해서 나올 때 뭐 자기가 선장이냐 했을 때 아니다 뭐 이런 말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그걸 다 차치하고 자기는 배에서 나오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고, 배가 이렇게 막 기우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해경이 와가지고 문을 탁 열었을 때가 거기 선장이라고 있었잖아요. 나오면서 아 이제 해경이 왔구나, 다 이제 따라 나오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음. 근데 그럼 이준석 선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이 사람은 사고가 났을 때 해경하고 교신을 해요.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자,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라고 해경에 질문하니까 해경이 선장이 판단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준석 선장이 뭐라 다시 물어보냐면 언제 도착합니까? 지금 해경이 도착하기 전에 너무 일찍 물에 뛰어들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 지금 상황 파악 중이고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알려주십시오.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교신을 끊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합리적인가요? 옳아요? 틀려요? 지극히 합리적이지 이렇게 옳은 거죠. 그리고서 이준석 선장이랑 다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배가 막 기울고 있어요. 막 두려워요. 무서워요. 해경에서 연락은 안 와요. 최선에 대해서는 자꾸 나보러 판단하라고 해요. 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만한 프로 선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비정규직 선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를 막 기우는데 해경이 막 와요. 헬력 둥둥둥둥 떠있고 하니까 아 이제 해경이 왔구나 어떻게 하지? 하는데 여기서 퇴선 명령을 내리기가 애매한 것이 해경이 오면 지휘권이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한 번도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테니 해경이 오면 당연히 지휘권은 해경이 가질 거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렇죠? 이게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못 보았던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선장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다 차치하고 나머지 470명 선장을 믿고 안 믿고 선장의 책임을 묻고 안 묻고 하기에는 선장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썰리라는 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썰리 한 사람 때문에 155명이 산 게 아니에요. 썰리 한 사람의 그 팩터만 있었으면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2014년, 이거 2009년이니까 세월호의 5년 전 사고였을 거예요. 그리고 기장이 그런 놀라운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것도 묻어졌을 거예요. 나중에 음성 기록 파일 오픈되면서 썰리가 무리하게 강에 착수 시도하면서 참사가 빚어졌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고 후에 따질 때 최대한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맞지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누구에게도 내 생명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질서를 지켜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자, 이 재난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영화에서도 승객들이 막 두려우면서 막 벌벌 떨며 막 나오는데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니까 승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안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안심하라는 말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나만 믿고 안심해. 나만 믿어.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는 뺨을 막 때리고 정신 차려.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너 정신줄 놓지 마 하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침착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침착해. 막 요도방정 떨지 마. 오도방정 떨지 마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안심하고 침착하라는 얘기죠.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립니다. 이게 옳고 잘못됐죠. 이거는 내가 이 사람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건데 이게 내가 하나님인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말은 매뉴얼이 너를 지켜줄 테니 매뉴얼에 네 목숨을 맡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나 뺨을 때리면서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의식 차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질서를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눈을 지키라는 거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질서를 지키는데 항상 중심은 너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썰리에서도 네.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 나올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질서를 막 지키면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 그러니까 서로 막 나 먼저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나마 막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스튜디오스가 이제 이쪽 문은 폐쇄가 됐으니 중간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 겁이 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비행기에서 탈출을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이도 맨 마지막에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제가 좀 도와겠다고 하면서 아이 또한도 맨 마지막 정도쯤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그런 근데 승무원들이 질서를 지키라고 막 외치던가요? 네. 안 했어요. 얘기는 질서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안정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칭찬을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인데요. 일단 안정하라는 미국 승무원들이 안정하라는 거는 나를 믿으세요,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 지시를 따르세요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일단 세월호하고 차이고요. 사람들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질서 속에서 누가 누구를 밟고 나오거나 장면이 아니라 결국은 차곡차곡 나오는 저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승무원이 그나마 인솔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비행기의 구조를 잘 몰랐어요. 아니. 그 내가 사람들은 생각엔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는 비행기의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그거를 거지. 얘기를 해준 게 여기는 승무원이라는 이 친구는 생각하기에는 그게 안내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 매뉴얼대로 항상 교육 받았던 걸 매뉴얼대로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선과 내가 지켜야 할 선을 계속 외친 건데 이 친구가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 영화를 볼 때 서로 각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선행 지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 관점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이런 노력이 왜냐하면 거기 필요합니다. 안에 있는 그 승객들은 비행기의 홀문이 어디에 있는지 여는지를 그 교육할 때도 이렇게 막 우리도 비행기 모르죠.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기도 그걸 하고 알려준 게 사람들이 승무원이었거든요. 다급한 나머지 그래도 중간에 날개 있는 데 문이 비상시 열린다는 건 써 있어요. 비상시 이 문을 열으세요. 여기 날개가 있기 때문에 구명보트가 펴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써 있기는 해요. 제가 듣기에 승무원이 중간에 문을 열으라고 말을 했던 걸로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무원이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질서를 지키라는 말을 승무원이 하지 않은 이유.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시를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 미국식 그 재난 안전 훈련의 방식은 직관을 되게 강조해요. 9.11 테러에서 두 쌍둥이 빌딩에서 무려 2만 명이 건물 무너지기 직전에 100%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직관과 직관의 놀라운 직관은 질서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직관은 질서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버려두면 직관이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질서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말에 공감을 한 게 뭐냐면 멀리에서 부감으로 이렇게 딱 찍는데 날개 두 쪽에 사람들이 촘촘하게 있는데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만 만약에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놀라운 포인트네. 만약에 우리나라다 뭐 내가 먼저 나가야 돼라고 했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나가든 왼쪽으로 나가든 해서 기울어져서 다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와 근데 어떻게 오른쪽으로 나가세요? 여기로는 몇 명이니까 이쪽 나가세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자연 발생적 결과가 그런 놀라운 질서를 창출한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대박인데요? 네. 소름 끼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승무원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요. 왜냐면 가장 구조적인 걸 잘 아는 직원들이니까. 훈련된 승무원들이 아니었어도 그 비행기 내에 승무원들이 없었어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연출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적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사실은 그 비상 미끄럼 에어포트 미끄럼이 있는지조차도 근데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거를 매뉴얼을 승무원들이랑 그 비행기 관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같이 이루어져서 됐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썰리만의 영웅이 아닌 그런 승무원과 구조적인 사람들이 그런 분이 없었다면 네,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던 기반이었거든요. 좋습니다. 제 생각에. 그 사후적으로 그런 요인들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해내는 힘, 이게 바로 합리성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난 그 순간에, 즉 우리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발생하는 관점의 차이는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이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 설명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럼 그 교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등 있을 때 없을 때가 그 상황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럼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도 신호등 얘기를 막 하려다 말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얘기를 하시네요. 신호등이 없을 때 오히려 사고가 덜 나고 신호등 없을 때. 네 있을 때 오히려 더 나고. 네. 네. 있을 때는 뭔가 의지하다가 당하는 네. 거예요. 배신당하는 그게 거죠. 합리적인 네. 어떤 판단에 하고 합리성에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는 거죠. 솔직히 합리성은 인간의 주체적 사고 과정이 전혀 아니에요. 합리성이라는 거는 논리라는 것이 인간의 이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논리가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에 이런 논리 있죠. 3단 논법. 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1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2전제죠. 그로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돼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죽는다. 이 논리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전개 논리는 오류가 없어요. 논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참이려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1전제도 사실이어야 되고 그 다음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이어야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사실이라면 그로부터 우리가 얻어내는 논리적인 귀결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논리를 이끌어내는데 그 사람의 직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계산기 컴퓨터가 누구나 다 해낼 수 있는 자동적인 거죠. 합리성이라는 거는 인간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합리성이라는 거는 인간일 필요가 없는 자동적인 하나의 룰이고요. 그래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진 거고 그런 합리성이 기계로 완전히 구현이 되면 인간이 더 이상 합리성을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직관으로 합리성을 부려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도 직관이 없다면 이세돌보다 뛰어난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지듯이 우리보다 뛰어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를 부려먹겠죠. 우리가 직관을 발현시키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결론으로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슨 강이 이런 설리에서 나온 기장과 부기장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딕앤캐리의 그 모형은 지금 20세기의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 영화가 나왔고 교수님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이미 합리성을 이해하면서 그럼 과연 20세기의 합리적인 이 교육이 아닌 21세기 물론 병행하고 다 우위를 가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럼 저희가 만약에 교육자의 교육대생으로서 21세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직관력이 뛰어난 합리성의 위에 있고 이걸 또 그때그때 설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계속 지금 저 교수님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답이 언제 나오는지 계속 답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오고 저희 보고 생각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중간고사 이후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네. 세상에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네. 아니 제 카페를 뒤집어 보시면 그 교육공학 게시판을 잘 뒤집어 보시면 제가 직관 그 훈련 사례라고 해서 이미 다른 학부생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동영상들 되게 많아요. 미리 예습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요? 네. 질문. 뭐예요? 우리 별 얘기 없었는데 한 두 분 소감만 짧게 20초씩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여기.
이분 때문에 사셨어요? 제가 이제 앞에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네. 공감 가분도 많았는데요. 네. 저는 중1 딸이랑 같이 봤어요. 네. 중1 딸이랑 네. 막내 딸이랑 봤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다 보고 난 후에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영어 중에는. 엄마 저기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걔가 당황하는 걸 전혀 못 봤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 속에. 네. 너무 그 승객들도 너무 침착했어요. 저도 어쩌면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결론은 밑바탕은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직관적인 그게 어떤 교육 환경에서 미국 교육 환경에서 그게 심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딸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아까 우리 이지연 씨가 말했듯이 그 평양을 이루고 날개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살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을 텐데 그게 또 배려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옆에 사람이 기울거나 어떻게 중심을 평양을 못 좋습니다. 이루면 오케이, 좋습니다. 빠지거나. 따님이 네. 큰 사람이 되겠네요. 아, 그런 그래요? 질문을 할 수 질문을 있다니. 하지? 아, 그러니까. 14살이. 대단하네요. 지금 자율학기제라서 있잖아요. 네. 참 지금 많이 가까운 대학도 가고요. 그 청소년 수련관도 가고 그 자율학기제는 참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번 일주일이 자율학기제 기간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 잠시만 발표를 했어요. 네, 먼저 가세요. 먼저. 네. 지금 배려라는 얘기 나왔는데 요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배려는 합리일까요, 직관일까요? 배려는 직관이 창안해낼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 결론으로 도출된 것일까요? 그렇죠. 직관이 만들어낸 거죠. 내가 스스로 하는 배려는 직관이고요. 해야만 돼서 하는 배려는 합리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언니는 예. 합리적인 직관을 한 것 같았어요. 배려는 합리적인 직관. 네. 왜냐하면 네.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 안 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또 착륙 당시에 이게 건물과 부딪히느냐, 이 150명과 플러스 알파가 죽느냐, 예. 150명만 죽느냐 네.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합리성을 찾은 거죠. 누가 더 많이 죽는지, 적게 죽는지. 합리적인 직관을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매뉴얼 이거 상당히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네요. 합리적으로 했다면은 워낙 그 매뉴얼대로 그 기존의 활주로에다가 됐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맞죠? 자, 150명만 죽을 거냐, 150명 플러스 알파가 죽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계산해 보겠다라는 마음은 합리적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것이 분석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150명만 죽는 것이 윤리적인가요? 150명 플러스 알파가 죽더라도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윤리적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다음 주에 생각해 오시기로 해요, 우리 다 같이. 예, 혹시 리포트에 반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도전적이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유사한 문제로 이미 논쟁을 많이 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답이 없다예요. 최종적으로는 누군가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직관이라는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죽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자,